반갑습니다. 경희대학교 HK 플러스 통합의료인문학 연구단의 시민 강좌 패스트 제국의 탄생의 강의를 맡게 된 대구대학교 역사교육과의 신규환입니다. 오늘 강의하게 될 패스트 제국의 탄생은 사실 제 책의 제목이기도 한데 이 패스트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4가지 주제로 얘기를 할 텐데, 첫 번째는 홍콩 패스트의 유행과 식민 당국의 대응, 두 번째는 홍콩 패스트와 동화의원, 세 번째는 만주 패스트의 유행과 중국 정부의 대응, 네 번째는 만주 패스트와 식민지 조선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홍콩 패스트의 유행과 관민의 대응입니다. 사실 지금 코로나19가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이 전염병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사실 100년 전만 하더라도 1920년대에 이미 한국 사회에도 이 패스트나 스페인 독감, 두창 이런 큰 전염병들이 사실 유행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런 많은 감염병들이 미지의 질병으로서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을 고통에 빠지게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코로나19로 이 많은 사람들의 질병에 대한 관심, 그리고 질병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역사적으로는 어떻게 대처했나 이런 이제 관심들을 갖게 되는데, 패스트도 우리가 새롭게 좀 주목해야 될 만한 그런 이제 역사적 질병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패스트 하면은 유럽의 중세기의 패스트를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 고대 유스티니아누스 그 황제 시기에 패스트가 유행을 했고, 또 여러분들 잘 아는 이 중세기에 패스트가 유행을 했고, 또 이 근대 1894년 이후로 20세기 초까지 또 패스트가 유행을 했는데, 특히 이제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의 패스트 유행에 대해서는 사실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균설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패스트균을 통해서 이 감염병이 확산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밝혀진 때가 바로 이제 1890년대 이 시기고, 이 시기로부터 또 이 패스트와 각종 전염병이 갖는 의미는 바로 이제 제국주의 시대에 제국주의 각국이 이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또 동아시아 각국이 이 제국주의 열강의 어떤 침략 속에서 또 각국이 어떻게 근대국가 건설과 관련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낳았던 게 바로 이제 이 패스트와 관련된 시기에 다양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홍콩 패스트는 1894년에 이제 발생을 하는데, 사실 패스트의 어떤 기원을 두고도 사실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유럽에서는 이제 중국에서 기원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것도 굉장히 좀 모호한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이런 이제 지역에서도 이 패스트가 굉장히 지방병처럼 이렇게 토착화되어 있었고, 중국에서 이미 토착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 현재로서 그 기원을 정확하게 이제 밝히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이 1894년 홍콩 패스트가 유행하기 직전에 이제 운남 지역에서 먼저 유행을 했고, 이 홍콩, 마카오를 거쳐서 타이완, 인도, 뭐 샌프란시스코, 호주 이렇게 유행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는 사망자 수가 2,2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많은 이제 이 사상자를 낸 것이죠. 또 동아시아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때 당시에 바로 이제 선패스트균이 처음 이 발견이 된 거죠. 1894년에. 그리고
이 동아시아 각국이 이제 패스트균을 발견하고 어떻게 방역을 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또 경쟁을 하게 됩니다. 또 제국주의 각국이 또 이 패스트와 관련된 그 지식을 전유하고 그것을 식민지에서 또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이런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또 홍콩이나 이제 중국사의 관점에서 보면은 홍콩에서 그 2만여 명이 감염되고 치사율이 93.7%다라고 하면은 거의 다 죽었다라는 거죠, 사실. 그럴 정도로 인간에게 굉장히 공포감을 준 이 질병이 바로 패스트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홍콩과 이 각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거는 또 오늘의 어떤 감염병의 대처, 역사적인 대처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제 공통점이 있었고 어떤 차이점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사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패스트가 처음 발생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남성에서 시작돼서 1894년 3월, 4월경에 이제 광저우 지역에서 유행하기 시작했고 1894년 5월 8일에 홍콩에서 첫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5월 10일에 굉장히 빠른 시기죠. 빠른 시기에 홍콩은 이미 이제 그 영국의 식민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식민 당국에 의해서 이제 조사가 들어가게 되고 당시에 이제 담당자였던 로손이라고 하는 의사에 의해서 방역이 시작됩니다. 로손은 이제 20대 후반에 굉장히 젊은 의사인데 그리고 이제 식민 당국은 급박하게 이제 위원회를 조직을 해서 이 방역에 나서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로손이라고 하는 의사는 젊은 그 의사로서 이 방역에 굉장히 그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사람이고 심지어 총독한 때도 대들면서 자기가 원하는 조치를 하지 않으면 당신이 모든 걸 책임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거의 협박하는 수준으로 해서 자기의 의사를 관철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호카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제 중국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영국에 유학을 해서 의사가 돼서 이 홍콩에 이제 돌아왔던 인물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중국인들의 입장을 많이 반영하는 그런 이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가혹한 그런 방역 조치는 좀 반대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견지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 패스트가 발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방역 당국은 굉장히 긴급하게 이 방역 조치를 취했고 이 호구 검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우스 투 하우스, 집집마다 이제 돌아다니면서 방역을 하는 거죠. 소독을 하고 또 이 감염자는 히게이아호라고 하는, 히게이아는 이제 우리 위생을 얘기하는 하이진에서 나온 말입니다. 히게이아라고 하는 배로, 선박으로 이제 이 감염자를 격리시키는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선박에도 환자들이 너무 넘쳐나기 때문에 바로 케네디 타운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병원을 설치해서 환자들을 격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홍콩 하면은 이제 구룡반도가 있고 홍콩 섬이 있는데 홍콩 섬의 서쪽에 지금 현재 홍콩 대학이 있거든요. 홍콩 대학에서 한 정거장 더 가면 거기가 케네디 타운 역입니다. 그리고 그 케네디 타운 역 앞에 바로 히게이아 호를 또 띄워놓고 격리 활동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홍콩 식민 당국은 이제 경보병대, 경찰, 군 병력을 동원해서 검역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 그림이 바로 이제 히게이아 호.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아까 93.7%가 치사율을 기록했기 때문에 히게이아 호로 격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죽으러 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질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거는 바로 그 케네디 타운에 있었던 격리 병원입니다.
원래는 이제 그 공장이었는데 공장을 이제 치우고 거기 이제 바닥에 누워 있는 그런 이제 환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식민 당국의 이 방역 조치는 특히 이제 이 1880년대, 90년대 유럽에서는 이제 세균설이 이제 확대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코흐라든지 파스테르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프랑스나 독일은 이제 세균설이 점차 확대되고 세균학적 입장에서 방역 활동을 하는데 흥미롭게도 이제 영국은 이 체드윅의 이 공중위생운동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면서 체드윅은 이제 이 변호사인데 이 사람의 어떤 입장은 환경을 깨끗이 함으로써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고 1860년대 이후로 콜레라가 많이 유행을 했었는데 콜레라는 이제 수인성 전염병이기 때문에 환경을 깨끗이 하고 도로를 청결히 하고 뭐 이런 조치만으로도 사실 그 질병이 많이 억제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국에서는 이 세균설보다는 장기설, 미아지마설이라고 하는 게 더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콩에서도 식민지 홍콩에서도 세균설적인 입장보다는 미아지마설에 입각한 그런 방역 조치를 하는 거죠. 근데 미아지마설에 입각한 방역 조치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이 가구를 드러내고 이 오염된 그런 집기들을 불태우고 건물을 부수고 이런 조치들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조치들이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장기화되거나 그 빈도가 늘게 되면은 매번 건물을 때려 부수고 매번 가구를 불태우고 이렇게 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세균설이 대단한 거는 세균설은 사실 세균학적인 문제가 있는 어떤 감염원이라든지 이것만 찾아서 격리시키거나 조사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 이 미아지마설처럼 엄청난 비용이나 인력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당국은 이런 조치를 통해 가지고 나름 효과를 얻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홍콩 거리를 뒤지면서 불태우고 건물을 무너뜨리는 이런 조치들을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보병대, 이 경찰과 군인들을 활용한 이런 방역 조치들을 계속해서 강행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심지어 건물을 다 무너뜨리고 불태우고 이런 조치를 했습니다. 근데 되게 그 감염병이라고 하는 게 사실 뭐 한 차례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거의 매년 일어나거나 지속적으로 빈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한 번은 이렇게 한다지만 뭐 매달, 매년 이렇게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나 엄청난 손실을 초래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아지마설에 입각한 이런 그 질병 관리라고 하는 것도 사실 한계에 이제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894년에 5월 달에 패스트가 발병을 했는데 이 굉장히 기민하게도 일본 정부와 그다음에 프랑스 정부에서 기타사토와 예르생이라고 하는 그런 과학자들을 파견을 하게 됩니다. 기타사토는 코우 연구소 출신이고 이 동아시아, 특히 일본에서 어떤 세균학의 대부, 아버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아마 내년쯤에 일본 그 지폐가 이제 바뀌게 되는데 그 1000엔짜리 지폐에 등장하게 되는 인물이 바로 기타사토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기타사토가 그만큼 일본 근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이 노벨 의학상 첫 번째 후보이기도 했습니다. 받지는 못했지만 이 파상풍균을 발견해서 세계적인 그 세균학자의 반열에 올랐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기타사토와 또 예르생이라고 하는 파스테르 연구소 출신의 예르생이 경쟁적으로 이제 홍콩에 파견이 된 거죠. 근데 아까
그 젊은 그 식민 당국의 의사였던 로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타사토에 대해서 굉장히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왜? 기타사토는 이미 세계적인 그런 학자이기 때문에 뭔가 발견할 거라는 그런 이제 촉이 온 거죠. 그래서 극진히 대접을 하는데, 반면에 예르생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아는 척도 안 하고 뭐 발견하건 말건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예르생의 발견 사진을 보면은 초가삼간에서 굉장히 초라하게 이 세균 검사 활동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기타사토는 굉장히 편안하게 하고 뭐 이 사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아주 편안하게 지원을 해주는 이런 이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기타사토가 먼저 자기가 패스트균을 발견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바로 이제 영국의 의학 잡지인 랜셋에 보고를 하는데, 이것 역시도 바로 이 식민 당국의 로손이 도와준 거죠. 그래서 이 패스트균도 기타사토 패스티스라고 하는 학명을 스스로 붙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 다른 사람이 검증을 해도 검증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아무리 기타사토가 발견한 방식으로 해도 검증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로 기타사토는 자기가 파상풍균을 발견했을 때 혈액에서 파상풍균을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혈액을 위주로 이 세균 검사를 했는데, 혈액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저분한 균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세균을 분리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패한 건데, 거기서 자기는 발견했다라고 하는데 다른 과학자들이 검증을 해도 검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반면에 이 예르생은, 알렉산드르 예르생은 임파선이라고 하는, 우리 뭐 겨드랑이라든지 사타구니 주변에 존재하는 임파선에서 이 패스트균을 동정해내고 거기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예르생의 이름을 붙여서 여시나 패스티스라고 하는 학명이 붙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기타사토는 사실 과학적 발견을 위해서 윤리적인 오류를 범했고, 이게 사실은 당시 학계에 굉장히 문제가 됐고, 어떻게 보면 연구 윤리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죠. 그래서 이후에도 이 대만과 일본에서 패스트가 유행할 때도 일본 정부가 계속 견제를 합니다. 사실 기타사토에 대해서 그럴 정도로 이 기타사토가 어떤 과학자의 어떤 권위가 무너지고 몰락의 위기에 있었는데, 결국은 기타사토가 사과를 하고 빕니다.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거를. 그래서 일본 정부가 어쨌든 세계적인 뭐 실수를 했더라도 세계적인 과학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이런 식으로 매장시킬 수는 없다 해서 복권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이 패스트 연구 내지는 세균학 연구에서 또 계속 중요한 공헌을 하게 되죠. 근데 사실 이 패스트뿐만 아니라 콜레라균이라든지 일본에서 그 많은 의사들, 세균학자들을 양성하는데 기타사토가 공헌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타사토를 마냥 매장시킬 수 없는 또 일본 정부의 그런 입장들이 있었던 거죠.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패스트균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때의 패스트는 선패스트죠. 패스트가 사실 세 종류가 있습니다. 선패스트, 폐패스트, 폐혈성 패스트 세 종류가 있는데, 선패스트는 바로 이제 이 쥐, 벼룩의 기생을 하게 되는데, 당시에 기타사토나 예르생만 하더라도 패스트균이 정확하게 어디에서 옮겨 다니는지는 몰랐습니다. 패스트균은 그러니까 인간의 이 신체에서 패스트균을 분리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게 어떻게 감염이 되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아마도 이 토양이나 뭐 공기, 모기, 고양이 이런 것에서 이 전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끊임없이 막 땅을 파고 모기를 잡고 이런 이제 활동들을 많이 했죠. 결국 이들은 밝혀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899년에 프랑스의 이제 시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쥐벼룩에 의해서 감염된다라고 하는 게 밝혀졌고 1909년에서야 쥐벼룩에 의해서 패스트가 감염이 되기 때문에 바로 쥐잡기를 해야 된다. 패스트를 막으려면 이런 것들이 학문적으로 정립된 게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패스트균이 발견됐다고 하더라도 감염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정확하게 아는데도 상당한 시일이 걸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식민지 이제 이 공중보건 이론의 계보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아까 이 프랑스하고 독일에서는 세균설이 급작하게 퍼지고 있었는데 영국에서는 이 미아지마설, 장기설을 계속 유지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영국에 그러니까 세균학자가 없었다 그런 뜻은 아니고 영국에서도 세균설을 연구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정부 차원에서 내지는 국가 차원에서 여전히 이제 영향력이 있었던 거는 바로 이제 그 미아지마설이었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이 에드윈 체드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공중보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더더군다나 또 재미있게는 그 이 체드윅의 아들인 오스버트 체드윅은 이제 토목 공학자인데 이 사람이 영국에 파견돼요. 영국에 홍콩에 파견됩니다. 홍콩에 파견돼서 또 조사를 하는데 아버지하고 똑같은 입장을 유지를 하는 거죠. 결국 질병을 막기 위해서는 이 창문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되고 건물을 너무 밀집시키면 안 되고 환경을 더 청결하게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홍콩 당국의 그런 이 보건 담당자들의 입장도 똑같이 체드윅을 지지하고 체드윅의 아들의 입장을 지지하는 그런 입장들을 견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이제 로손이라고 하는 사람 역시도 이 미아지마설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강력한 그런 방역 정책을 했고 아까 불태우고 건물을 무너뜨리고 이런 것들이 다 미아지마설에 입각한 그런 방역 조치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강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게도 그러면 키타사토가 왔을 때는 왜 이렇게 극진히 대접했느냐? 키타사토가 이미 세계적인 이제 그 세균학자였기 때문에 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뭔가 새로운 발견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강했고 또 이 로손의 입장을 보면은 미아지마설이나 세균설이 그렇게 대립적인 입장이 아니에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면서 또 세균이 발견되면 또 세균을 또 발견하고 억제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면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이런 환경을 깨끗이 하는 그 미아지마설에 입각한 조치의 바탕 위에서 세균설도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이제 견지를 했던 것이죠. 이 사진에 보이는 게 제일 이제 이 왼쪽에 보이는 게 키타사토의 입장이고 이 제임스 로손은 이 1894년 단계에 아직 28살밖에 안 된 젊은 사람인데 그림으로 보면 굉장히 나이 들어 보이긴 합니다만 또 제일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제 예르생이죠. 이 사진은 바로 이제 당시에 그 정 가운데 키타사토가 있고 이 패스트를 조사하기 위한 각국의 조사단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홍콩 당국도 세균설을 받아들입니다. 결국 이제 1901년 이후에 총독의 입장에서는 이 보건 담당자들이 계속해서 그 건물을 불태우고 이 소각하고 이런 이제 조치를 하니까 매년 이런 조치를 하다 보니까 너무 경제적 손실이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총독이 나서서 더 이상 이런 조치를 할 수는 없다. 우리도 세균학자를 보내달라 해서 1901년에 그 세균학자
세균학자를 보내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게 되고, 그 세균학자가 세균학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시설 장비가 필요하다, 세균학 연구소가 필요하다 해서 지금 이 태평산 일대에 이 세균학 연구소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이 사진에 보이는 건물이 바로 세균학 연구소 사진이고, 지금 현재는 홍콩 의학박물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부분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